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야기하고 인공지능 산업은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가지수도 연일 상승하고 일부 대형 기술주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격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밖으로 한 발만 나가보면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이 올라도 생활이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하고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용과 투자를 조심스럽게 결정합니다. 뉴스에서는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불황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주식시장은 화랑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돈을 쓰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호황과 불황이라는 단어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며 사람들의 월급도 늘어나고 소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가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어떤 산업은 역사적인 호황을 누리는 동안 다른 산업은 생존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내수기업의 매출은 감소할 수 있고 주가지수는 상승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 전체가 하나의 온도로 움직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경제는 같은 시간, 같은 나라 안에서도 호황과 불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물론이고 자동차, 가전제품, 공장 설비, 통신 장비, 의료기기, 국방 장비, 인공지능 서버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산업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반도체가 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군사력, 산업 생산성, 미래 기술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핵심 자원이 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인공지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성능 연산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계산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전달하기 위한 고성능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수천 개의 반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결국 인공지능 경쟁은 반도체 경쟁이면서 동시에 전력과 데이터 센터, 통신망을 둘러싼 거대한 설비 투자 경쟁입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면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주문이 늘어나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관련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합니다. 이때 주식시장은 현재의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까지 미리 계산해 주가에 반영합니다. 어떤 반도체 기업이 올해 10조 원을 벌었더라도 시장이 내년에 20조 원, 그 다음 해에 30조 원을 벌 수 있다고 기대하면 주가는 실제 실적보다 훨씬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많은 돈을 벌고 있어도 앞으로 실적이 꺾일 것으로 예상되면 주가는 실적 발표 전에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현재의 경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아직 어려운데 주가가 먼저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실제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에는 막대한 투자금이 몰리지만 소비와 내수에 의존하는 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와 임직원, 대주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기업은 공장을 확장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립니다.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에도 주문이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호황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은 과거의 전통 제조업 공장과 다릅니다. 과거에는 공장을 하나 세우면 많은 생산직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고용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반도체 공장은 고도로 자동화돼 있습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이 투자되더라도 실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수는 투자 규모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급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 장비 유지 보수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모든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규모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과거의 산업 호황과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다른 이유입니다. 산업은 성장하지만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급증하지만 가계의 소득은 천천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빠르게 오르지만 소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성장과 고용의 분리 또는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의 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을 확대해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공장은 오늘 결정해서 다음 달 바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첨단 장비를 설치하고 수요를 안정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금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은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투자자들은 이익 증가를 예상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은 투자자가 뒤늦게 시장에 들어옵니다. 언론에서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장기 호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이때부터 주식시장의 상승은 기업 실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매수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반도체 주식으로 몇 배의 수익을 냈다는 인증이 올라옵니다. 전문가들은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이고 증권사 보고서에는 초호황, 슈퍼사이클, 새로운 패러다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와 흥분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승을 거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산업은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과 산업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수많은 거품과 과장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터넷은 사회와 경제의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만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과 당시 모든 인터넷 기업의 주가가 정당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해서 현재 주식의 가격이 무조건 싼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도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오랜 기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업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좋은 기업을 발견한 순간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어떤 가격에 사도 괜찮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특히 이런 심리가 반복되는 분야입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입니다.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생산 설비를 확대합니다.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장비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완성될 때쯤이면 시장의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가 부족했지만 몇 년 동안 모든 기업이 동시에 생산을 늘리면 어느 순간 공급이 수요를 넘어섭니다.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재고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고 고정비 부담은 커집니다. 반도체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 생산을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 과잉은 더 심해집니다. 호황기에 발표됐던 장밋빛 전망은 사라지고 시장에서는 반도체 겨울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가는 실적이 완전히 악화되기 전에 먼저 하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황의 절정에서 대부분의 뉴스가 가장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수출도 증가하며 증권사 전망도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 순간 이미 다음 단계인 공급 과잉과 이익 감소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황의 바닥에서는 대부분의 뉴스가 가장 부정적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은 감산을 발표하며 실적은 적자로 돌아섭니다. 투자자들은 반도체 산업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때부터 감산에 따른 공급 감소와 재고 정상화, 다음 상승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개인 투자자가 반도체 주식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뉴스가 좋을 때 매수하고 뉴스가 나쁠 때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주가도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합니다. 주식 투자는 백미러를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실적이라는 백미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할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는 반도체 호황은 경제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세금 수입이 증가하며 설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물류, 건설, 전력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퍼질 수 있습니다. 수출을 통해 외화가 들어오면 국가의 대외권 전성이 개선되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만으로 경제 전체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에서 발생한 이익이 임금과 고용, 투자와 소비로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업이 이익을 벌어도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해외에 투자한다면 국내 내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자산이 증가해도 주식을 보유한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면 소비 회복 효과 역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많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자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바로 소비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와 주거비, 교육비, 노후 불안 때문에 추가 소득을 소비하기보다 빚을 갚거나 저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은 호황인데 내수는 불황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서 주가지수는 상승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만 보면 화랑입니다. 기업의 수출 실적만 보면 회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지갑과 골목상권을 보면 불황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경제에서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오르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식시장이 먼저 오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 오히려 경제에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주가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쉽게 만들고 투자자의 자산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커집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얻은 사람은 더 많은 자산을 매수할 수 있지만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뒤처집니다.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자산 가격만 상승하면 사람들은 노동보다 투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업에서 일하며 천천히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단기간에 돈을 버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경제의 자금은 생산적인 투자보다 이미 오른 자산을 사고 파는 데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상승을 만들었던 힘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 빚을 내 투자했던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고 하락한 주가가 추가 매도를 부릅니다.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며 금융회사는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합니다. 주식시장의 불안이 실제 경제의 불황으로 전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화랑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이 상승을 만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지, 기업의 이익이 지속 가능한지, 공급 확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의 기대가 현실보다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반도체를 사고 있는지, 그 수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고객 기업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필요 이상으로 반도체를 사들이고 있다면 지금의 수요 일부는 미래 수요를 미리 끌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실제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반도체 수요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만들어낼 거대한 생산성 혁명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도한 기대와 경쟁적 투자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투자 사이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지만 주가는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상승하고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산업이 세상을 바꾸는 동안 수많은 인터넷 기업이 사라졌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모든 기업과 모든 투자자가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호황이라는 단어에 흥분하지 않고 그 안의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과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것과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르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 역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은 분명 경제에 강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주식시장이 과열로 변하는 순간
호황은 새로운 불황의 씨앗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수요가 영원히 증가할 것이라고 믿고 생산을 확대합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고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은행과 금융회사는 자산 가격 상승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보다 수요가 조금만 줄어도 모든 계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호황과 불황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호황이 지나치게 강해질수록 그 안에서 불황의 원인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불황이 깊어질수록 기업들의 감산과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다음 호황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경제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낙관과 비관, 투자와 축소,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이 반복되는 거대한 순환에 가깝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과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이 순환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아직 호황의 초입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대가 현실보다 앞서가기 시작한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일까요? 혹은 모두가 호황을 확신하는 사이 시장은 이미 다음 불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반도체 가격은 급격히 오르고 다시 폭락하는지, 기업들은 과거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왜 매번 공급을 과도하게 늘리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냉혹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해하면 지금의 주식시장 화랑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지만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계속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고 인공지능도 성장하고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도 계속 증가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반도체 기업의 매출과 이익도 해마다 안정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반도체 기업은 어느 해에는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가 불과 몇 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부족해 전 세계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겪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고가 넘쳐 가격이 폭락합니다. 시장은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 사이를 극단적으로 오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가는 실적보다 더 크게 오르고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반도체 산업이 가진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수요가 빠르게 변하지만 공급은 느리게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수요는 몇 달 만에도 급증하거나 급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거나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버 투자를 확대하면 반도체 주문은 갑자기 늘어납니다. 반대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거나 스마트폰과 컴퓨터 판매가 줄어들면 주문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은 수요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첨단 장비를 설치하고 공정을 시험하고 불량률을 낮추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오늘 생산을 늘리기로 결정해도 실제 제품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은 몇 년 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차이가 반도체 사이클을 만듭니다. 수요가 급증하면 기업들은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납품 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도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언론에서는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시장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생산 장비를 주문합니다. 기존 생산 라인의 가동률도 최대한 높입니다. 경쟁사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문제는 모든 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각 기업은 자신이 생산을 늘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쟁사들도 동시에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기업 한 곳이 생산량을 10% 늘리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기업이 모두 10%씩 생산을 늘리면 산업 전체의 공급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처음 투자를 결정했을 때는 반도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새로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는 시장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요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고객사들은 이미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으며 경쟁사들의 생산량까지 동시에 늘어나 있습니다. 그 순간 공급 부족은 공급 과잉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반도체 산업에서 반복되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호황기에 내린 합리적인 결정들이 모여 다음 불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가 늘었으니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같은 행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에는 과잉 공급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명백하게 실수하지 않아도 산업 전체는 불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두 번째 특징은 고정비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첨단 장비 한 대의 가격도 매우 높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유지보수, 연구개발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 비용들은 생산량이 줄어도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를 고정비라고 합니다. 식당은 손님이 줄면 재료 주문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장도 주문이 감소하면 생산 라인 일부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생산을 줄인다고 해서 이미 지어진 공장과 설치된 장비의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반도체 한 개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가격이 내려가도 가능한 한 공장을 계속 돌리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생산해서 판매해야 고정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같은 생각으로 생산을 유지하면 시장의 공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격은 더 떨어지고 기업의 수익성은 더 악화됩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불황은 시작되면 생각보다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을 줄여 공급을 조절해야 하지만 막대한 고정비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생산을 멈추지 못합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기업이 감산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줄일 때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치킨 게임을 벌이기도 합니다. 치킨 게임은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를 향해 달려가다가 먼저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패배하는 게임을 뜻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누가 먼저 생산을 줄이느냐를 두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먼저 감산하면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생산을 유지하면 내 시장 점유율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생산을 계속하면 경쟁사가 먼저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생산을 유지합니다. 자금력이 강하고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불황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투자와 연구개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황이 길어지면 약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살아남은 기업은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경쟁 기업의 수가 줄어들면 공급 증가 속도가 둔화됩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감산까지 더해지면 시장의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가격 하락이 멈추고 수요가 회복되면서 다음 상승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결국 반도체 불황은 산업을 망가뜨리는 동시에 다음 호황을 준비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입니다. 투자가 줄어들면 몇 년 뒤 공급 증가도 둔화됩니다. 수요가 다시 살아났을 때 충분한 생산 능력이 없다면 반도체는 다시 부족해집니다. 가격이 오르고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다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합니다. 호황이 불황을 만들고 불황이 다시 호황을 만드는 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재고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최종 소비자의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재고를 쌓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제조사, 컴퓨터 제조사, 자동차 회사, 서버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 일정량의 반도체를 미리 확보합니다. 평상시에는 필요한 만큼만 주문합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실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주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매달 100개의 반도체를 사용하는데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상해 150개를 주문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이를 실제 수요 증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같은 행동을 하면 주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도체 업체는 수요가 강하다고 판단해 생산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최종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반도체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객사 창고에 재고가 쌓였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판매가 예상보다 조금만 줄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객사는 이미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신규 주문을 급격히 줄입니다. 최종 수요가 10% 감소했는데 반도체 주문은 30%나 40%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고를 먼저 소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재고 조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요는 조금 감소했지만 기업들의 주문은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체는 갑자기 주문이 끊기고 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물량을 판매해야 합니다. 경쟁사도 가격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은 빠르게 하락합니다. 반대로 불황이 끝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고객사들이 오랫동안 재고를 줄이면 어느 순간 창고에 남아있는 반도체가 부족해집니다. 최종 제품 판매가 크게 늘지 않았더라도 재고를 다시 채우기 위한 주문이 시작됩니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요가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재고 보충 수요와 실제 수요 회복이 겹치면 주문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가격도 상승합니다. 시장은 새로운 호황이 시작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반도체 사이클을 이해하려면 최종 수요와 재고 수요를 구분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했는지
자동차 생산이 늘어났는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제품 기업들이 현재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재고가 지나치게 낮다면 작은 수요 회복만으로도 반도체 주문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고가 이미 많다면 최종 소비가 증가해도 신규 주문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이 기존 사이클을 바꿀 것이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반도체 수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수요처로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에는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성능 연산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 네트워크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번 반도체 호황은 과거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오랫동안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짧은 반도체 사이클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반도체 산업의 장기 수요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 성장과 단기 사이클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업의 최종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기업들이 그보다 더 빠르게 생산을 확대하면 공급 과잉은 발생합니다.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매년 30%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30% 늘어나는 산업은 엄청난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기업들이 수요 증가를 기대해 생산 능력을 50% 확대한다면 공급이 수요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은 성장하지만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은 늘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 산업에서 투자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산업이 성장한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공급 증가 속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수요 증가보다 기대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증가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 낮아지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더 좋아졌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한 기업의 이익이 100에서 200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익이 180으로 증가했다면 절대적으로는 매우 좋은 실적입니다. 이익이 80%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였던 20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이익이 100에서 50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이익이 70을 기록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이익은 감소했지만 예상보다 덜 나빴습니다.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기대보다 좋은지 나쁜지입니다. 반도체 주식은 특히 이런 기대 변화에 민감합니다. 호황기에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계속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실적 회복만으로도 주가가 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됩니다. 이후에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장기 공급 부족까지 주가에 반영됩니다. 기대가 높아질수록 기업이 그 기대를 뛰어넘기는 어려워집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의아해합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더 좋은 실적을 반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끝은 기업이 적자를 기록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입니다. 공장도 최대한 가동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 주문 증가율이 둔화하고 고객사의 재고가 늘어나며 납품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면 시장은 사이클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반도체 주식에서 고점과 실적 고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이익이 가장 많을 때가 아니라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을 때 고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적자가 가장 클 때가 아니라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때 바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반도체 기업을 분석할 때는 단순한 실적 숫자보다 변화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재고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 가격의 하락 속도가 둔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바닥을 지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 계획을 늘리는지 줄이는지도 중요합니다. 고객사의 주문이 실제 사용량에 따른 것인지 재고 확보를 위한 중복 주문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 부족 시기에는 고객사가 여러 반도체 기업에 동시에 주문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물량은 100개지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에 총 150개나 200개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 주문을 기반으로 생산을 확대합니다. 그런데 공급 상황이 개선되면 고객사는 중복 주문을 취소합니다. 기업이 예상했던 수요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때 반도체 업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경영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기업은 몇 년 뒤의 시장을 예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일지,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보급될지, 경쟁사가 얼마나 생산을 늘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투자를 너무 적게 하면 호황기의 시장점 유효를 잃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경쟁사에 자리를 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불황기에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어느 쪽도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결국 기업들은 수요가 확인된 이후 투자를 확대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확인됐을 때는 이미 다른 기업들도 투자에 나선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시장 신호를 보고 비슷한 시기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도체 산업에서 집단적인 과잉 투자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사이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 산업이 되면서 각국 정부는 자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지원합니다. 세금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며 공장 건설을 장려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활용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유인이 생깁니다. 한 국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동시에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각국은 공급망 안정과 기술 자립을 목표로 움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산 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 수준이 비슷한 제품에 투자가 집중되면 공급 과잉 위험은 더 커집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와 기업의 수익성을 위한 투자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공장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 공장이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는지 봐야 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공장이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이 심해져 가격과 수익성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기술, 수요, 공급, 재고, 정부 정책, 기업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움직입니다. 한 가지 요소만 보고 호황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시점을 맞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고객사의 주문이 실제 소비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만큼 최종 제품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그 투자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수익을 만들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는 어느 순간 둔화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지 않아도 성장률이 낮아지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미래의 높은 성장률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과거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도 반도체 수요가 영원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가 성장했을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의 전장화가 진행될 때도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요처가 등장해도 공급 과잉과 재고 조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요의 기반은 커졌지만 사이클은 계속됐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반도체 수요의 규모를 한 단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기업의 행동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생산을 늘립니다. 수익이 증가하면 투자는 확대됩니다. 사람들은 최근의 좋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쟁사는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결국 공급은 늘어나고 수익성은 다시 압박받습니다. 기술은 바뀌어도 경제의 기본 원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높아진 가격은 공급 확대를 유도합니다. 늘어난 공급은 다시 가격을 낮춥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이 원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반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용 고성능 반도체와 메모리는 부족하지만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범용 반도체는 공급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호황과 불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록적인 이익을 벌지만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가격 경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같은 기업 안에서도 특정 사업부는 호황이고 다른 사업부는 적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좋다는 표현만으로는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종류의 반도체가 필요한지, 누가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지, 경쟁사가 얼마나 많은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성능 반도체는 단순히 공장만 있다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 능력과 공정 기술, 패키징 기술, 고객과의 협력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술 장벽이 높으면 수요가 늘어도 경쟁사가 바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높은 수익성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 차별화가 크지 않은 범용 반도체는 가격이 오르면 많은 기업이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결국 같은 반도체 호황이라도 지속기간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방향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그 성장에서 실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산업 전체의 매출은 늘어도 경쟁이 치열하면 기업의 이익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규모는 작아도 기술 장벽이 높고 경쟁사가 적다면 특정 기업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산업의 성장보다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의 크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상승장의 분위기가 강해지면 이런 구분은 사라집니다. 반도체라는 이름만 붙어도 주가가 오릅니다. 직접적인 수혜가 크지 않은 기업까지 인공지능과 반도체 테마로 묶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시장은 먼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주가에 반영합니다. 실적보다 이야기가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기업의 주가가 오릅니다. 이후에는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릅니다. 마지막에는 관련이 거의 없는 기업까지 상승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주식시장 화랑은 산업의 호황을 넘어 유동성과 심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충격은 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높은 기대를 바탕으로 올랐던 주식이 급락하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다른 기술주와 성장주도 함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을 이용해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또 다른 매도를 부르면서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반도체 산업의 작은 변화가 주식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투자와 재고, 금융시장의 기대와 투자자의 심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순환입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립니다. 투자가 늘어나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은 자금이 산업으로 들어옵니다. 자금이 몰리면 더 많은 공장이 세워집니다.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넘으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실적이 악화됩니다. 실적 악화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감산을 시작합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재고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음 호황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사이클은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투자자도 각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모여 거대한 변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성장하면서도 끊임없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클 자체를 없앨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가? 가격 상승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가? 느려지고 있는가? 재고가 줄고 있는가? 다시 쌓이고 있는가?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있는가?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가? 고객들은 실제 필요 때문에 주문하는가? 공급 불안을 두려워해 미리 주문하는가? 기업의 이익은 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익 증가가 이미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기 시작할 때 시장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사이클의 전환점은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납품 기간이 조금 짧아집니다. 일부 제품 가격의 상승세가 멈춥니다. 고객사의 주문 증가율이 둔화합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만 설비 투자 계획에는 조심스러운 표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좋은 실적 발표에도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호황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장은 모두가 알고 있던 좋은 소식보다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 않은 나쁜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먼저 다음 불황을 가격에 반영합니다. 문제는 반도체 주식이 하락한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반도체 주가는 미래의 기대를 빠르게 반영하지만 고용과 소비, 부동산과 내수는 훨씬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 속도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의 호황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는 불황이 계속됩니다. 현실 경제가 조금씩 회복될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 회복을 미리 반영했고 그 다음 둔화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호황이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때 실제 경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대형 반도체 기업의 주가와 수출은 늘어나는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계속 악화되는 걸까요?
왜 주가지수는 상승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돈을 벌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주식시장 화랑과 실물 경제 불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대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 높은 금리와 가계부채가 소비를 막는 과정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는 힘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기업과 일부 투자자만의 호황으로 끝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지수가 오르면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시가총액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대형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연일 상승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했다는 기사도 이어집니다. 증권사들은 기업의 목표 주가를 높이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호황입니다. 그런데 시장 밖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동네 식당은 손님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소매점은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고 중소기업은 주문이 부족해 신규 채용을 미룹니다. 직장인은 월급날이 와도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하고 자영업자들은 매출보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더 빠르게 오른다고 하소연합니다. 주식시장은 분명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가 같은 대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상장된 기업들의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반면 실물 경제는 가계의 소득과 소비, 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과 자영업자의 매출처럼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두 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일부 대형 수출 기업이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주가지수와 체감 경기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모든 기업의 상황을 똑같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주가가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대형 반도체 기업 두세 곳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 수많은 중소형 기업의 주가가 부진하더라도 전체 주가지수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화랑이지만 건설, 유통, 음식점, 숙박, 내수 제조업은 불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는 전체 주가지수입니다. 사람들은 지수가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시장 전체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가가 오른 기업이 소수에 집중돼 있다면 많은 투자자는 상승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은 오르지 않는데 지수만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지수만의 상승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수천 개라고 하더라도 실제 상승을 주도하는 기업은 극소수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대형주에 자금이 집중되면 나머지 기업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투자자들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사기 위해 상대적으로 전망이 약한 기업을 매도합니다. 그 결과 대형 반도체주는 계속 오르지만 중소형주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니 상승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계좌는 손실을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는 증시 화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돈을 벌지 못하는가?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는 왜 비용을 줄이고 있는가? 수출이 증가했다는데 동네 상권은 왜 계속 비어가는가? 이 질문들의 답은 현재의 호황이 넓게 퍼지는 호황이 아니라 일부 산업에 집중된 호황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제조업 호황은 비교적 넓은 고용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공장이 늘어나면 생산직 노동자가 필요했고 물류와 운송, 식당과 숙박 등 주변 산업의 매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근로자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자영업자와 내수기업의 매출이 개선됐습니다. 기업의 호황이 가계의 소득으로 전달되고 가계의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투자 규모가 매우 크지만 자동화 비중도 높습니다. 수십조 원이 투자되더라도 같은 규모의 전통 제조업 투자와 비교하면 신규 고용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이 발생하더라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연구원과 엔지니어, 장비 전문가에게 집중됩니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호황의 혜택이 직접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큰 돈을 벌지만 전체 가계의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수출은 증가하지만 내수 소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생산 없는 호황이 아니라 고용과 소비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는 호황이 나타납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일입니다. 수출이 늘고 외화가 들어오며 세금 수입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장비와 소재 기업에도 주문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경제 전체에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충분히 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에서 임금과 투자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공장을 짓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주주 가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이익이 증가한 만큼 국내 소비와 고용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입니다. 반도체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수의 주주와 고소득 전문 인력에게 집중된다면 경제 전체의 소비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추가로 돈을 벌어도 모든 금액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필요한 소비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거나 투자합니다. 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돈이 생기면 생활비와 식비, 주거비에 바로 사용합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가게에 100만 원이 생기면 대부분 시장에서 소비됩니다. 고소득 자산가에게 100만 원이 추가로 생기면 주식이나 예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호황이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에는 돈이 몰릴 수 있지만 골목상권과 내수에는 충분한 돈이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소비는 부진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높은 금리와 가계부채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많은 가게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이용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월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같은 금액을 빌렸어도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증가합니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이자 지출이 늘어나면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미룹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입도 늦춥니다. 옷과 화장품처럼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부터 줄어듭니다. 한 가게가 소비를 줄이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게가 동시에 소비를 줄이면 내수기업의 매출이 감소합니다.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신규 채용과 투자를 줄입니다. 직원들은 미래 소득을 걱정해 소비를 더 줄입니다. 소비 감소가 고용 불안을 만들고 고용 불안이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때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내수 불황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수출 증가액이 통계에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수백만 가구의 소비 감소는 전국의 음식점과 소매점, 서비스업에 넓게 퍼집니다. 수출 호황은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만 내수 불황은 생활 곳곳에서 체감됩니다. 그래서 통계상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해도 사람들은 불황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장률은 경제 전체의 생산이 이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로 경제 전체가 성장했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고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면 개인은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개인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1인당 소득이 증가해도 주거비와 교육비, 의료비, 이자 비용이 더 빠르게 오르면 실제 생활은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명목상 월급은 올랐는데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 올랐는데 생활비가 5% 증가했다면 소득 숫자는 커졌지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은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보다 장바구니에서 느껴지는 가격을 통해 경제를 판단합니다. 밥값과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과 교통비, 보험료가 늘어나면 경제가 좋아졌다는 뉴스는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승을 주도하는 반도체 대형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식 보유 규모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이 1억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100만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똑같이 20% 올라도 첫 번째 사람의 자산은 2천만 원 증가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20만 원 증가합니다. 상승률은 같지만 실제 증가하는 자산의 규모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산시장이 오를수록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큰 혜택을 얻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없거나 대출만 많은 사람은 상승장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오히려 집값과 주가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더 커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화랑이 사회 전체의 낙관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부 사람에게는 큰 기회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 심리도 계층에 따라 다르게 움직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자산이 늘어난 사람은 고가 상품과 여행, 여가 소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이 없고 생활비 부담이 큰 사람은 필수 소비까지 줄입니다. 고급 소비 시장과 저가 할인 시장은 동시에 성장하지만 중간 가격대 시장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늘어나는데 동네 음식점은 문을 닫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프리미엄 상품과 초저가 상품은 잘 팔리지만 평범한 중산층을 위한 상품은 판매가 부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양극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경제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여러 개의 경제로 나뉘는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고소득 전문직과 관련 주식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호황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내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대출 부담이 큰 가게에는 지금이 불황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나라에서 같은 뉴스를 보지만 완전히 다른 경제를 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주변에서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월급을 모으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매수하고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승장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대출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고 투자 규모를 늘립니다. 그러나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상황은 빠르게 바뀝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대출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면 금융회사는 추가 자금을 요구하거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합니다. 강제 매도가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하락한 주가가 또 다른 강제 매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만들어진 부가 하락장에서 부채로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경기 변동이 큰 산업의 주식은 상승과 하락의 폭도 클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아도 주가는 고점에서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아도 시장의 기대가 낮아지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투자자가 좋은 기업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매수한 가격과 사용한 부채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화랑일수록 사람들은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최근에 하락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수익률을 미래에도 적용합니다.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주가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산업 성장과 주가 상승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이 20% 증가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100% 올랐다면 시장은 훨씬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떨어집니다. 주식시장에서 화랑은 미래의 수익을 미리 당겨 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현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실제 이익이 충분히 증가해야 현재의 높은 주가가 정당화됩니다. 만약 기대했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장은 가격을 다시 낮춥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의 충격도 커집니다. 반도체 호황이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때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환율입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수출 상품입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판매한 뒤 국내 통화로 환산하기 때문에 환율 변화는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 같은 달러 매출을 국내 통화로 바꿨을 때 금액이 커집니다. 수출 기업의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높입니다. 원유와 가스, 곡물, 원자재, 해외 부품을 수입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기업은 늘어난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려 합니다. 결국 소비자는 식료품과 에너지, 생활용품 가격 상승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 효과로 이익이 늘어나는데 가게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증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에는 호재인 환율이 개인의 생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증가와 대형 수출주의 상승만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게가 부담하는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매출처가 여러 국가에 분산돼 있고 자금 조달 능력도 강합니다.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내수에 크게 의존합니다. 국내 소비가 줄어들면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가 올라도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높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미래 투자를 계속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당장 현금 흐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경제 안에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은 폐업을 고민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이 격차가 커지면 주식시장과 체감 경기의 차이도 커집니다. 주식시장은 주로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높은 상장 기업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용의 상당 부분과 지역 경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담당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고용과 소비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가 상승하는데 취업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모든 분야의 채용이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불확실한 경기와 높은 인건비를 고려해 신규 채용보다 자동화와 외주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도 범용 인력이 아니라 특정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자리는 존재하지만 구직자가 가진 기술과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 맞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일자리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재 부족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전공과 산업에서는 취업난이 계속됩니다. 전체 일자리 수만 보는 것으로는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기술 수준의 일자리가 생기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그 주변은 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수요가 늘고 음식점과 숙박업 매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소외된 지역은 인구와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로는 반도체 투자가 늘었지만 지역별 체감 경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는 전국 평균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지역과 자신이 속한 산업의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더라도 내가 일하는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 나에게는 불황입니다. 주가지수가 상승해도 내 자산이 줄어들면 나에게는 하락장입니다. 평균 소득이 증가해도 내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경제 통계와 체감 경기의 차이는 통계가 틀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이 개인의 현실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평균 기온이 적당하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날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폭염이고 어떤 곳은 폭우일 수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성장률은 플러스지만 특정 산업은 극심한 불황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화랑이지만 가계 소비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수출은 늘어나지만 내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체로 퍼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기업의 이익이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을 확대하면 관련 장비와 소재 기업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협력 업체가 성장하면 고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고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 느끼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수 경제를 압박하는 부채와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도 대부분을 대출이자와 주거비로 지출하면 소비 회복은 제한됩니다. 네 번째로 반도체 산업에서 창출된 기술과 생산성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돼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중소기업도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도체를 활용해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성장한다고 중소기업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상승한다고 소비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모든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이 함께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정책과 기업의 투자 방향, 노동시장의 구조, 교육과 재훈련, 부채 문제까지 함께 해결돼야 호황의 혜택이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섬처럼 존재하게 됩니다. 거대한 부와 투자가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 집중됩니다. 섬 안에서는 역사적인 호황이 펼쳐지지만 섬 밖에서는 불황이 계속됩니다.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통계와 개인이 느끼는 불안 사이의 간격은 더 벌어집니다. 이런 구조가 장기화되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생산적인 노동보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투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이 커집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와 창업에 사용할 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장기적인 연구개발보다 단기적인 주가 관리에 집중할 유혹을 받습니다. 실물 경제의 성장이 자산시장 상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 상승 자체가 경제의 목표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경제의 일부이지 경제 전체가 아닙니다. 주가지수는 국민의 행복지수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늘었다고 가계의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바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을 경제 회복의 신호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복이 완성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경제 회복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지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여러 산업과 가게로 퍼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이 일부 자산가만의 수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금과 임금, 고용과 소비를 통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화랑은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를 더 크게 보여주는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수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박탈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말과 내가 힘들다는 현실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부와 언론이 주가지수와 수출 증가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경제 통계를 믿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생활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더 방어적으로 행동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쌓습니다. 기업은 수요 부진을 우려해 투자를 줄입니다. 불안이 실제 경기 위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는 경제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경제를 움직이는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나빠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와 투자를 줄입니다. 그 행동이 실제 경제를 나쁘게 만듭니다. 반대로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낙관이 지나치면 부채와 과잉 투자가 늘어나고 다음 불황의 원인이 됩니다. 경제는 항상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화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비관에 빠져 모든 상승을 거품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은 실제로 새로운 수요와 생산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으로 주가 상승을 경제 전체의 회복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호황의 범위와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이 얼마나 많은 기업과 가게에 전달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주가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승 종목의 수와 거래의 집중도도 살펴봐야 합니다.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내수 소비와 고용, 실질 임금이 함께 회복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주문과 자영업자의 매출까지 개선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지표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식시장의 화랑은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기업의 주가와 수출만 오르고 소비와 고용이 계속 부진하다면 호황의 기반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실보다 앞서 움직이지만 영원히 현실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주가는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기업의 이익은 소비자와 다른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만들어집니다. 경제 전체의 소득과 소비가 계속 약해지면 일부 수출 기업만으로 시장 전체의 상승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기업은 해외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전체가 둔화하거나 인공지능 투자의 수익성에 의문이 생기면 해외 수요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의 화랑이 진짜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지 판단하려면 결국 반도체를 구매하는 기업들이 그 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이 만들어져야 투자가 지속됩니다. 만약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수익성 검증 없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반도체 기업의 주문과 실적 전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대를 바탕으로 상승했던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을 바라볼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오르니 경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승은 모두 거짓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생각 모두 현실의 한쪽만 봅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에는 실제 산업 변화와 기업 이익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호황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호황과 불황은 동시에 진실일 수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에는 호황입니다. 관련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도 호황입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가게에는 불황입니다. 내수 소비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에게도 불황입니다. 투자자는 이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면서도 경제 전체의 소비와 부채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를 존중하면서도 가격이 실적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무조건 피해서도 안 되고 주식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시장은 항상 가장 확신이 강한 순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모두가 불황을 걱정할 때 주가는 미래의 회복을 반영해 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을 때 주가는 미래의 둔화를 반영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식시장 화랑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가 계속된다면 시장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면 상승세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고 빚을 이용한 투자가 증가하며 반도체 이외의 기업 실적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시장 내부의 위험은 커집니다. 겉으로는 지수가 상승하지만 내부에서는 약한 기업부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중소형주가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적이 부족한 테마주가 무너집니다. 마지막에는 시장을 이끌던 대형주까지 기대 조정을 받습니다. 시장의 상승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소수 종목만 계속 상승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다면 지수는 강해 보여도 시장의 체력은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모든 악재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업의 실적과 전망이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한 산업에 의존할수록 그 산업의 호황은 강력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이 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과 기업 이익, 세금과 투자까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면 빠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한 업종에 집중될수록 해당 업종의 조정이 시장 전체의 조정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국 주식시장 화랑과 실물 경제 불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모순이 아닙니다. 경제의 성장 동력이 일부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금리와 부채가 기업 호황의 효과를 가계 소비로 전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의 변화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를 분리해서 보고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고용과 임금은 늘고 있는가?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가? 소비는 회복되고 있는가? 상승장의 혜택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지금의 호황이 진짜 경제 회복의 시작인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일시적인 화랑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주식시장 화랑이 어떻게 거품으로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업 실적과 기술 혁신으로 시작된 상승이 왜 어느 순간 탐욕과 빚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장의 마지막 구간에서 가장 많이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와 좋은 기업의 주식도 비싼 가격에 사면 위험해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성장 이야기가 어떻게 시장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다음 불황의 씨앗을 만들 수 있는지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화랑이 왜 반드시 모두의 호황을 의미하지는 않는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분명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자동차와 로봇, 첨단 제조업이 확대될수록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과 주가의 상승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산업이라도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불황이 찾아올 수 있고 좋은 기업이라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매수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경제가 아직 어려울 때 먼저 오르기도 하고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오히려 하락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호황이라는 말이 들릴수록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호황은 실제 수요가 만든 것인지 기대와 유동성이 만든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지, 생산 능력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재고와 부채가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가 지수의 상승과 자신의 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고 모든 기업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이 증가한다고 자영업자와 가게의 형편이 바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누군가는 호황을 살고 누군가는 불황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한쪽 이야기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고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험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호황에서는 불황의 씨앗을 찾고 불황에서는 다음 호황의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낙관적인 사람도 가장 비관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변화가 시작됐을 때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어떤 속도로 현실이 될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현재 주가가 그 기대를 얼마나 미리 반영하고 있는지는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황이라는 말에 흥분하는 것도 불황이라는 말에 겁먹는 것도 아닙니다.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수요와 공급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희망을 먼저 보여주고 때로는 그 희망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그 가격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일은 결국 투자자의 몫입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화랑이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 될지, 다음 불황을 준비하는 과열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고 불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 순환합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환호가 가득한 순간에도 위험을 볼 수 있고 모두가 절망하는 순간에도 다음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